그다음에 2020년도에 인제 에스테틱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이제 미용 성형외과 학회 논문에 요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 이 서브맥 여기를 서브맨디블라 그랜드를 이제 제거를 하고 했을 때 모양이 어떻더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결과가 어떤지를 제일 많이 보는데 중요한 거는 피가 고이냐 이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합병증에 대한 내용인데 이 헤마토마 피가 고이는 게 대략 한 0.08%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다 이 목리프트를 하면서 다 벌려 놓고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 되고요. 그다음에 침샘을 제거를 하고 나면은 침샘에 제거됐던 모습 남아 있는 그레인드 쪼끔에서 피가 아니 침이 질질질질 만들어내서 침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종종. 그래서 시알로실이라고 하는데 시알로라는 뜻이 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시리는 주머니 이런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시알로실이라고 해서 침주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대략 한 1.3% 정도 되고 그다음에 너브 손상 마지날 맨디블라 너브 손상이 대략 4.7%로 그닥 낮지는 않아요. 이게 100명 했을 때 한 4-5명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그렇게 만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인제 요게 템포러리 수술 직후에 일시적으로 요렇게 되는 게 한 4-5% 되고 근데 퍼머넌트 손상은 자기네들 거기 보고한 거에서는 논문을 여러 개를 리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깐 퍼머넌트한 건 없었다. 근데 뭐 이걸 인제 논문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뭐 자기가 침샘 제거하고서 영구 손상이 와서 신경이 다친 사람을 논문을 쓰고 싶을까? 이거는 인제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해서 '논문을 쓰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걸 꼭 넣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없지는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0%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드라이 마우스라는 거는 이제 침샘이 잘렸으니까 입이 침이 안 나와서 입이 마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거 비스켓 매고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걸로 봤을 때 신경 손상 위험이 나름 이렇게 밖에서 잘라내려고 접근하는 거에서는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그림이 쪼끔 재밌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늘어지고 턱 밑샘도 있는 사람에서 턱 밑샘이 좀 유독 크죠, 이 양반은? 그래서 거상 수술을 하면서 턱 밑샘도 제거를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단순히 '리프팅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턱 밑샘에 대한 조작이 필요한지 수술 전에 한번 확인은 해 보자.' 이제 요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2015 년도에 인제 성형외과의 대표적인 논문인 피어레스라는 저널이 있는데 이 경우에서 어떤 인제 그 합병증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면 서브맨디블라 그랜드를 줄이고 나서 이제 112 명의 인제 케이스를 이제 리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막힘이나 뉴로프락시아 신경 손상, 그다음에 시알로실, 침주머니 등의 합병증이 보고되었으나 목 거상만 한 경우와 합병증의 발생률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목 거상한다고 이렇게 쫙 당기는 모습이나 뭐 요거 침샘 더 한다고 더 위험하지 않았다라고 인제 2015 년도에 인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제 주로 생기는 외부에서 뭐 이렇게 목거상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침샘만 떼러 들어가든지 해서 했을 때를 보면은 주로 생기는 게 인제 시알로실이에요. 이건 뭐냐면 침샘을 다 제거 못하고 반만 제거했을 때. 그러니까 캡슐이라는 어떤 껍데기에 침샘이 있는데 우리가 그 껍데기를 띄고 열고 이 침샘을 다 제거하면 괜찮은데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튀어나온 데만 쪼끔 자르다고. 그래서 부분 절제를 했을 때 이 잘린 단면에서 침이 질질질질 새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드는 걸 시알로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침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략 한 4.5% 그다음에 신경이 다치는 경우가 한 4.5% 그다음에 피 고이는 경우가 한 1.8% 그래서 요거를 뭐 낮다면 낮고 높다면 높은 건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헤마토마나 이런 거는 어차피 뭐 처치하면은 다 뭐 후유증 없이 낫는 거니까 피 고이는 거는 상관이 없고 이게 시알로실 생기면은 다시 열어서 지져 주면 되니까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너브가 닫혀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환자가 괴롭거든요. 아무리 "위험성이 있다."라고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한다 하지만 막상 이게 생기면 환자도 괴롭고 의사도 무척 괴로워요. 그래서 이게 아까 논문에서 뭐
템포러리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템포러리는 한 4.7%, 퍼머넌트 영원히 이제 계속 손상된 거는 0%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와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굳이 밖에서 잴 게 아니라 이거 뭐 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제 요 무렵에 2013년도에 다른 기관에서 10년 동안 139명의 인제 이 lateral transcervical approach라고 그래요. 여기를 자르고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장기 결과를 봤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뭐 합리적인 수술 방법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나오는 인제 그 부작용에 대한 통계 자료가 드라이 마우스라고 해서 침이 없어져서 생기는 게 한 22% 생겼다. 여긴 좀 많이 보고됐죠. 그다음에 아프다. 그거 흉터 있는 데가 좀 꼴보기 싫다. 뭐 8.2%. 그다음에 이 피부 주위에 감각이 이상한 거. 이거는 이제 넥리프트 하면서 한 거니까 뭐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제 이거죠. 행잉 로어 립. 행잉 로어 립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한 마지널 맨디블라 너브가 닫혀서 그래요. 그게 인제 이 논문 보고에서는 한 1.6%로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혀의 움직임이나 맛을 느끼는 감각이 손상되는 게 한 2.5% 정도. 그다음에 인제 테스트 알터레이션이라서 인제 미각 변화죠. 3.3%. 혀나 입 움직이는 게 2.5%, 미각 변하는 게 한 3% 4% 정도, 3.3% 정도. 그럼 요게 그렇게 적다고 말하긴 힘들어요. 요 수술을 해 놓고서 뭐 "선생님 저 입이 안 움직여요. 혀가 잘 안 움직여서 발음이 이상해요."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먹을 때마다 맛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막 이렇게 느껴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만하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논문에 쓴 사람들은 1. 몇 프로, 2. 몇 프로, 3.3% 뭐 이런 거 되게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제 모르겠어요. 인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100 명에서 1명 부작용 생긴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안하고 못 쓸 것 같아요. 1000 명에서 1명 그러면 한 0.1% 되죠.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쪼끔 그 1명 생긴 거를 좀 감대하면서 쪼끔 해 보지, 100명 했는데 1-2명 생긴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고 환자들하고 계속해서 힘든 과정을 겪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사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롱텀 팔로우업을 해 봤더니 신경 손상이 2.7% 붙었다. 2.7% 정도 신경 손상이 있다. 롱텀이에요, 롱텀. 장기 기간. 그다음에 링구얼 러브, 이건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한 4.4% 된다. 적지 않죠? 그다음에 하이포글로살 러브는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거가 0%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감각 이상 이런 거는 뭐 그렇고, 그다음에 메디안 비스켓 테스트, 이게 드라이 마우스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9% 정도. 약간 좀 입이 마르는 느낌이 든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참 쉽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겉으로 째 가지고 입 돌아가는 그 매지널 맨디블라 너브가 문제가 되니까 '입 안으로 들어가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요런 생각을 의사들이 했겠죠. 네, 1960 년도에 벌써 그 생각을 하시고 개념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다운톤이라는 분이 입 안에, 이게 혀예요. 이게 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절개 라인을 긋는 거예요. 여기가 인제 이빨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다 점선해서 이렇게 혀를 이제 절개를 가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절개를 가해서 얘를 들면 여기에 마이엘로 하요이드 머슬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마이엘로 하요이드 머슬을 가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살리바리 글랜드가 있다. 턱밑샘이 있다. 그래서 마이엘로 하요이드 머슬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면 입 안에서 침샘이 더 이쪽으로 튀어나오니까 요 침샘을 떼자. 근데 요때도 인제 이분도 1960 년도에, 벌써 50년 60년 전이죠. 논문인데 이때 링구얼 러브랑 이 침샘이 혀 밑에서 구멍으로 나오는 그 관이 있어요. 침샘관이. 그걸 와튼스 덕트라고 하는데 그 덕트도 이렇게 잘 보존을 하고 페이셜 아터리 베인도 이렇게 좀 모식적으로 그려 놓으셨지만 잘 보존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안으로 이렇게 째는 방법이 있다. 요렇게 1960 년도에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 사진은 칼라 사진인데 제가 일부러 좀 바꿔 놨는데 조금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이게 치아고요. 혓바닥에 여기를 쫙 밀어 제끼고
그다음에 요렇게 찢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요게 인제 화살표가 링구얼 러브고요. 뭐 요런 것들을 피해 가면서 이렇게 수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 와튼 스덕트거든요 요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침샘만 쭉 빼낸다. 그래서 입안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99 년도에 또 이렇게 논문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2000 년도에 또 입안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인제 접근하느냐에 대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인제 전북대의 홍기환 선생님이 또 이렇게 논문을 적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링구얼 러브 이런 것들 잘 보존하면서 이렇게 입안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입안으로 했을 땐 그러면 합병증이 없냐? 입은 안 돌아간다. 좋아.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합병증은 뭐냐? 그럼 초기에 나타나는 합병증은 혓바닥의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한 81% 에서 나와요. 그럼 굉장히 높은 거죠. 그다음에 텅 무브먼트. 혓바닥이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게 한 68%나 나와요. 그다음에 헤마토마 피 고이는 거 3%. 그다음에 농양 생기는 거 3%. 그다음에 그 맛을 보는 거 미각이 변화하는 게 한 3%. 그다음에 완전히 제거 안 돼서 좀 남는 게 한 3%. 근데 레이트 초기에는 그런데 인제 나중에 좀 롱텀으로 가면은 텅 무브먼트만 좀 한 10% 정도 나타난다. 이렇게 해요. 혓바닥 움직이는 것만 쪼끔 불편한 정도가 나타난다. 근데 여기다 별표를 쳐 놓으셨잖아요. 근데 별표가 뭐냐면 physical but not symptomatic 이 말이 뭐냐면은 증상을 환자는 느끼지 못하는데 의사가 시켜서 혀를 움직여 보라면 쪼금 이상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는 잘 못 느끼는 그러한 정도의 불편함이 남았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요게 아주 문제죠. 요게. 생각해 보세요. 81% 에서 또 혀가 움직이는 거나 맛을 못 느끼는 게 변한 느낌이면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물론 좋아지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환자가 얼마나 많이 힘들까. 또 그 과정에서 의사는 얼마나 괴로울까. 요런 생각을 해 보게 돼요. 그다음에 2000 년도에 또 이제 PRS 저널에 입안으로 했을 때 인제 어떻게 하느냐. 뭐 그거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데 외부 흉터를 남기지 않으면서 페이셜 너브 손상을 시키지 않는 수술을 입안으로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다만 혀의 운동 장애, 미각 장애,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요거를 2000 년도에 이렇게 또 한 번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분이 인제 또 그림을 되게 잘 그려 놓으셨는데 이 와튼스 덕트라고 해서 이 침샘에서 침이 나오면 우리가 입 안으로 나오는 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와튼스 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와튼스 덕트로 요렇게 나오는데 요 밑으로 요렇게 한번 엉켜서 한번 꽈지듯이 링구얼 러브가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자르다가 와튼스 덕트 자르다가 요거 자르다가 링구얼 러브 잘라 먹으면은 미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또 여기를 인제 막 박리하고 이러면서 일부 이 링구얼 러브가 쪼끔 손상을 받으면 일시적으로나마 맛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고요. 또 이 하이포그로살 러브가 이 또 침샘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혀로 가요. 그럼 이제 혀 움직이는 것도 요 밑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요런 얘기들을 인제 해 주시고 계세요. 그다음에 2010 년도에 인제 오토라링골로지라는 논문에서 인트라오럴 익시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인제 좀 어 세세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봐."라고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이렇게 해 조심해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7 단계를 나누셨어요. 5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5 단계마다 처음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제가 많이 있었단 얘기죠, 그만큼. 근데 또 치료적 클리니컬 리스크 매니지먼트 2018 년도에 나온 어떤 논문인데요. 이 경우엔 입안으로 했더니 피가 고여서 이 밑에 있는 하이포파링스라고 하는 데가 부으니까 성대가 밀리면서 호흡 장애가 생겨서 환자 잃을 뻔했다. 이런 거에 대한 케이스 리포트를 해 놔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결론은 수술자는 입안 절개를 통해서 턱 밑샘 제거 시 기도를 막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편도선 비대나 수면무호흡증 또는 비만, 양측 턱 밑샘 제거의 경우 특별히 신경 써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피 고이지 않고 피 고이는지 안 고이는지 클로즈 observation을 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 케이스에서 보면은 처음에 인제 수술하기 전에 인제 요기를 제거를 하러 들어간 거죠, 요 녀석을.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 이 주변으로 피가 잔뜩 고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기도인데 기도가 여기가 부으니까 밀리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보니까 이쪽이 부으면서 기도가 이렇게 옆으로 밀려요. 그래서 숨을 잘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서 응급수술을 또 했다. 이런 얘기를 케이스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저널 오브 크래니오페이셜 서저리라는 데에서 이제 이런 뭐랄까 위험을 겉으로 하는 방법, 입안으로 하는 방법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시경으로 하자. 이게 다 흉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 좋은데 흉터, 그 다음에 안면신경마비가 이제 문제가 됐고, 입안으로는 다 좋은데 혀 움직임이나 미각신경, 그 다음에 출혈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됐고, 흉터는 없어서 좋은데 안 보이니까. 근데 또 그게 이제 또 갈림길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2000년대 10년도, 2010년도부터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 뒤로 이렇게 째가지고 안 보이는 대로 숨겨서 여기를 잔뜩 연 다음에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시경으로 요걸 떼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트랜스오랄 또 그 전에 이제 입안으로 이 친구는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친구인데. 그래서 턱밑샘의 제거는 트랜스 서비컬 어프로치의 경우, 그러니까 겉에서 하는 경우 미용적 문제가 있고, 입안 전개를 통한 수술은 너무 침습적이다. 그러니까 파괴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입안 절개를 통해 로봇 수술을 시행해 봤더니 결과가 만족스럽더라. 뭐 로봇 자랑이죠. 이때가 한참 로봇 들어오고 이러던 무렵이었으니까 2010년도 무렵이 로봇 수술을 어느 영역에 적용할지 이제 정밀하게 손상을 적게 주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막 이제 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봇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큰 친구를 로봇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안으로 했다. 근데 이제 요 장점은 딱 하나예요. 공간이 좁잖아요, 입안에. 근데 그 좁은 공간에 사람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수술보다, 기구가 들어가는 것보다 로봇 팔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라링고스코피라는 논문에는 또 로봇이 이제 로봇을 사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내시경을 쓰는 거랑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형신 선생님이라고 한국 분이세요. 최은창 선생님은 세브란스에 계시는 지금 ENT 선생님인데 두경부 종양 쪽에 대가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학교에 있을 때 이제 두경부 수술하고 가면은 항상 뵀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 분들이 로봇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게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리미너리 리절트라고 해서 약간 예비 보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를 이런 식으로 눕혀놓고 고개를 제쳐놓고 귀 뒤에서 이렇게 인시전을 가해서 귀 뒤에서 피부를 들어서 이 턱 밑으로 공간을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맨디블라 그랜드를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기계가 이렇게 이걸 들고 있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로봇팔을 넣는 거예요. 사실 요 정도에서 보이긴 하지만 사람 손이 들어가서 뭘 하기는 굉장히 좁거든요. 이렇게 들쳐놔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봇팔을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네 가지 층을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보이게. 그게 이제 요 작업인데, 요 사진도 칼라인데 조금 또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가지고 했더니 좋은 건 앞에 흉터 없고 귀 뒤에 흉터만 이렇게 있으니까 흉터가 가려지니까 환자가 미용적으로 만족을 한다. 머리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안 보이는 대로 흉터를 숨겼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이영신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제 했냐면,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거와 로봇으로 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로봇 어시스트랑 그 다음에 엔도스코피로 하는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로봇 수술과 내시경 수술 모두 턱밑샘 제거의 조기 수술 결과에서 미용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로봇 수술 자체가 수술자에게 주는 편리함은 내시경과 비교했을 때 미미하다. 그러니까 굳이 로봇까지 들이대면서 하진 말자. 뭐 이런 논문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부 열고, 그 다음에 서브 플라티스마 플랩 열고, 그 다음에 이 침샘을 노출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기계로 걸어가지고 공간을 확보해 놓고 내시경을 넣거나 아니면 로봇 팔을 넣거나 해서 수술을 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겉에서 째는 거랑 입안 째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귀 뒤를 째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내시경이나 어떤 로봇 같은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장단점이 있냐?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합병증이니까.
그다음에 데비트 코너 오브 마우스, 이건 입꼬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널 맨디블라 너브 손상이 있냐? 그게 이제 내시경에서 2경우 뭐 이렇게 있었다. 그다음에 로봇에서는 1경우 있었다. 그다음에 오리클, 뭐 귀 뒤가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뭐 일시적인 거니까 2경우, 1경우 있었다. 그다음에 피가 고이거나 뭐 장액종이 고이는 거 로봇에서만 있었고, 그다음에 흉터는 엔도스코피만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괜찮다, 뭐 되게 괜찮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로보트까지 들이댈 필요는 없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020년도에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턱밑샘이 있으면 저한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선생님 저 여기 턱밑샘이 있어요, 이거 제거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수술하면서 저도 하고 싶죠. 실제로 턱 자를 때도 이렇게 재건 수술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제껴보면은 턱밑샘이 보여요. 근데 저 녀석을 제거를 해? 말은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실제로. 또 어차피 수술하는 거 입안 째고 들어가서 입안에서 그냥 해버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한 4%, 3%, 물론 뭐 롱텀하게는 괜찮다고 하지만 수술 직후에 뭐 혀가 맛이 이상해, 혀 움직임이 이상해, 그럼 발음이 이상하겠죠, 혀 움직임이 이상하면. 그 다음에 겉으로 들어가면 또 얼굴 신경이 망가져. 이런 부담을 안기가 참 두려운 거예요. 뭐 제가 아무리 잘해도 또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초기에 그런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개업가에, 대학에 있었으면 아마 신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업가에 있으면서는 그러한 도전을, 환자들 불편함을 겪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대학에서는 수술하고서 괜찮을 거예요,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서 환자분들 한두 달 있다 보는 게 편하지만, 사실은 개원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이제 침샘 제거 수술을 했는데 입이 돌아가고 맛을 못 느끼고 혀가 발음이 이상하고 이러면 아마 병원에 매일 전화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쫓아오실 거고, 부모님은 또 이건 뭐 한 거야, 이것 조금 튀어나온 거 없앨랬다가 애 병신 됐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서로 막 힘든 시간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해볼 수 있는 수술이면은 틀림없지만 개업가에서 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로는 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 타액선 그 종양 수술을 하셔서 많이 해보신 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 제거하시고 싶으면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힘든 일이지만 무서움과 괴로움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근데 그런 어떤 뒷얘기가 있어요. 조금 속된 말로 후달려요. 2020년도에 라링고스콥 인베스티게이티브 오토라링골로지라는 논문에서 아주 제 마음을 쏙 대변하는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뉴로톡신 인젝션이 비나인 서브맨디블라 그랜드의 하이퍼트로피, 이렇게 뭐 보이는 경우에 가장 퍼스트 초이스 오브 트리트먼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턱밑샘이나 침샘이 비대해서 보이는 거에 가장 좋은 퍼스트 초이스 트리트먼트는 보톡스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톡스가, 예전에는 제가 처음 보톡스를 접한 게 레지던트 시절인데 그때 병원에 납품되는 보톡스 한 병의 가격이 대략 한 60만 원 돈이었던 것 같아요. 한 병에 100유닛 들어있는 그 한 병이.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좀 놔주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환자들이 돈 100만 원 정도의 주사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그래도 효과는 되게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5-6개월밖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환자가 1년에 2번은 맞아야 된다 생각하면은 한 100만 원씩 2번이면 200만 원 정도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 몇 년 동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수술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톡스보다는 그래도 제거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엔 보톡스 가격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러니까 한 바이알 가격이 거의 뭐 한 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언저리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국산 제품도 나오고 하면서 가격은 더 떨어지고 또 대량으로 구매하면은 10만 원 밑으로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러면 1 년에 2번 맞는데 뭐 한 1-20만 원 쓰는 거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인제 들기 시작하죠. 왜? 여자들 파마하러 1 년에 2번만 가도 한 30-40만 원씩 쓰던데? 뭐 이런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 좋아지는 거 1 년에 1-2번 1-20만 원 쓰는 거 그닥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인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놓냐면 그러니까 시알러디네티스라고 해서 타액선 염이 있고요. 여기서 인제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알라데노시스라고 해서 침샘증이라는 게 있고 시알로리시아시스라고 해서 여기 침샘에 돌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에이징 턱이 막 늘어진 거 이런 거는 다양한 임상 증상이 있어서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비대나 어떤 모습에서는 보톡스 치료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환자에서 고개를 확 제꼈을 때 여기 볼록하게 침샘이 보이는 경우거든요. 근데 보톡스 맞고서 2주 정도만 지나도 이렇게 쇽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 보톡스 맞고 해결하는 게 맞죠. 그리고 뭐 이게 보톡스 맞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막 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논문에서는 이렇게 초음파로 보고 침샘을 확인하고 놓는 방법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서 주사를 한 번 뿅 놓는 거거든요. 여러 번 찌르지도 않아요. 한 번 찔러요. 그러면 요 정도 맞는 거로 그렇게 좋아진다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니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저한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그런 질문 주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침샘 제거술 선생님 해 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안 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 많았거든요. 근데 할 수는 있는데 그 상황을 제가 겪을 제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쪼끔 음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따라오거든요. 4% 면요. 100명 하면 4 명인데요. 그러면은 쪼끔 부담스럽죠. 개업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업가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정말로 개업가에서는 그런 어떤 안전성이나 위험성이 막 1% 만 넘어가도요. 쪼끔 저는 불안해요. 그래서 1% 미만 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단순한 보톡스 치료가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요새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보톡스 치료가 여러분한테 어떤 첫 번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보톡스 맞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놓는 것도 그렇게 부작용이 있거나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침샘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턱을 많이 자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잘라서 효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체크해야 되는 게 근육, 침샘, 그다음에 피부 두께, 지방 이것까지도 체크를 해 보고 그러니까 CT도 안 찍어 보고 턱 수술하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자른다고 무조건 갸름해진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